3-1번 부분 소제기부터 다시 잘 생각해 봐요. 소제기의 방식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인데 정식의 판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판결로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분쟁 해결 방식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우리는 판결 절차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판결을 원한다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분쟁 해결을 구한다라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절차가 시작하는 것이죠. 다만 그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또는 그 뒤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간이한 절차로 마련된 것이 소액사건 심판법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 해결하고자 하는 그 소가, 소로서 주장하려는 이익, 소가라고 하는데 소송 목적물의 값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인데 모든 경우에 다 그 적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금전, 기타, 대체물, 그러니까 예컨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인도하는 금액의 인도하는 대상이 된 그 부동산의 금액이 뭐 만약 1,000만 원 정도짜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소액 사건이 되느냐?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어떤 금전적인 지급을 손해배상액이라든지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하는 금전적인 청구가 예컨대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럴 때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어떤 부동산 자체의 분쟁이긴 한데 그 금액이 뭐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라고 해서 그럼 소액사건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사건의 범위는 금전 기타 대체물에 있어서 소송상 주장하는 이익이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소장 제출 단계에 있어서도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248조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해서 구술로 제소할 수도 있게 해주고 있어요. 언뜻 한번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 그렇게 구술로 법원 가가지고 창구에 가서 나 이런 분쟁이 있다라고 구술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요. 다만 그 법원의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보면 소액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체크 형식으로 이게 대여금입니다, 매매대금입니다, 뭐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체크하고 금액 쓰라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서 그런 식으로 간이한 체크 형식의 소장 폼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해서 체크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리라고 보이는데 어떤 규정상은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구술로 또는 임의로 가서 출석해서 나 오늘 이런 거 따지러 왔다, 분쟁 해결 받으러 왔다 라는 식의 소제기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액사건 심판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나중에 별도로 소액사건 심판법을 한번 쭉 보세요. 한편 소액사건 심판법은 그런 간이한 금액적인 어떤 소액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판결 절차예요. 그러니까 판결 절차의 특징은 뭐냐면 변론을 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을 출석해서 시켜서 직접 구술로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변론을 여는 게 그 특징인데 소액 사건의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소액 사건 속에서는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해서 변론을 열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그 내용대로 피고한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보내요. 그럼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 불만이 있다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속에서 또 한번 간이하게 변론을 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행 권고 결정.
판결 절차로서의 소액 사건이 아닌 별도의 독촉 절차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독촉 절차는 이제 판결 절차가 아닌데 간이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확정된 판결과 마찬가지의 그런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간이 신속하게 예컨대 소장의 인지에 해당하는 것에 비춰서 10분의 1 정도의 뭐 인지를 붙인다든지 해서 그러한 간이 신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독촉 절차라고 해서 별도의 주문을 소송법 460몇 조 뒷집에 가서 보면 주문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판결 절차 그 자체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전자독촉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즉 채권자가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리저리 이리 해서 돈 받겠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대로 그 채무자한테 갚아라라고 지급 명령을 바란다. 지급 명령을 내린다. 이런 제도이에요. 그럼 좀 아까 소액사건 심판 제도 속에서 있는 이행권고 결정 제도와 비슷해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원래 소액사건 심판법 자체는 아까 출발은 판결 절차인데 간이한 절차적 규제를 금액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사건에 있어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액사건 심판 절차 속에 독촉 절차의 지급 명령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을 그 소액사건 심판법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 권고 결정 제도가 이 독촉 절차 속의 지급 명령 제도를 유사하게 그쪽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액사건은 판결 절차인데 다만 간이 하기 때문에 용어는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행 권고 결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독촉 절차의 지급 명령과 마찬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능을 거기다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과서를 읽다 보면 비판이랄까 주장 반박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예 이행 권고 결정 제도를 그쪽 독촉 절차 속에서 둔 것을 받아들였다면 아예 독촉 절차를 소액 사건 등에 있어서 거치고서 그래서 거친다는 말은 전치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치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간이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을 염두에 뒀다면 지금 별도로 독촉 절차가 있는데 소액사건 심판법 속에 또 그 유사한 이행권고 결정 제도를 두는 게 타당한가 뭐 등등해서 그런 반론도 있긴 한데 현재 전치로 독촉 절차를 거쳐라. 그러면 독촉 절차가 이행 권고 결정적인 그런 시스템이니까 굳이 소액사건 속에 들어와서 또 한번 간이하게 그런 이행 권고를 하는 결정 제도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아예 전치시켜라. 그럼 굳이 이렇게 둘 필요 없지 않느냐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주장은 있는데 현재 이행 권고 결정을 하는 소액사건 속에서의 절차와 독촉 절차를 이용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물론 금액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소액사건이 아니니까 판결 절차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독촉 절차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소액사건 속에 들어가서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한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결국은 독촉 절차에서의 지급 명령과 마찬가지 아니냐의 어떤 비판이랄까 반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이런 경우는 소액사건이 아니니까 그런 청구는 소액사건이 아니니까
이행 공고 결정 제도를 만날 일이 없죠. 그런 금액적으로 소액 사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는 자기가 간이한 신속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청 또는 어떤 절차를 이용하느냐는 일단 어떤 절차를 이용하느냐는 자기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요. 한편 이러한 간이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때에 있어서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조정은 일반적인 지금 판결 절차와 달리 제3의 중립적인 원래 우리의 대부분의 조정은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조정이라는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라는 용어에서 나오듯이 법원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법원 밖에 민간이 주재하는 조정 절차도 상정할 수는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조정 중재의 경우는 중재기관이 한다라고 떠올려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정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제3의 기관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본래의 조정이라는 분쟁이 법원 바깥에서 해결된다는 그 판결 절차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조금 조정에 있어서는 무색한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조정 절차를 자기가 이용하고 싶으면 조정 신청을 하면 돼요. 조정의 특색은 구체적으로 그 분쟁에 어울리는 해결책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조정을 맡은 사람은 판사 이외에 해당 사건의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단자인 법관이 모든 분야의 지식이 판단할 만큼 상세하게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건축 문제에서 하자 칩 짓는 거 이런 문제는 조정위원회 그런 건축사라든지 하는 사람이 가담한다든지 해서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온다. 물론 판결 절차에서는 판단자인 판사가 그런 지식이 부족하면 그런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증거조사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이 하자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감정을 시킨다든지 예컨대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의사가 이 사람의 피해 정도를 어떻게 이제 분석해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해준다. 뭐 이런 감정인으로 판단자인 그 법관이 자기의 어떤 지식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건 판단자가 아니라 증거조사상으로 감정인으로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맡은 사람이 법관 이외에 그런 전문가가 맡아서 분쟁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는 여러분이 중재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중재는 이제 상사중재, 국제상사중재 이런 데서 많이 우리가 용어를 접한 거고 조정은 아마 가사조정 이런 데서 여러분이 용어를 접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중재와 조정의 차이점 이런 건 어떤 법률 상식 비슷하게 여러분이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조정 이외에 중재 그다음에 화해라고 해서 소송상 판사가 관여하는 화해도 있고 소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민법에서 배운 화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적으로 재소전 화해라고 해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민사상 다툼에 의해서 화해한 것을 판사가 공증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재소전 화해라는 이런 화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 중재, 화해 이런 것을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라고 우리가 영어 약자로 ADR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이 조정제도의 장점은 교과서를 읽다 보면 판결은 일도 양단적인 해결을 주는 데 대해서 조정 등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 해결을 가져온다. 또 다른 장점은 아까 전문가가 판단자가 되니까 직접 그런 의미에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일도 양단적인 판단인 재판에 비해서 판결 절차에 비해서 조정의 장점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온다. 의 예에서 교과서에 하나 예를 옛날에는 그냥 내가 예로 들었는데 실제 사건이 희한하게 나왔더라는 거죠. 그 이전에 그냥 그런 사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일도 양단과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이 어떤 건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교과서에 썼던 건데 실제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 애들이 고등학생 된 양쪽 집안에서 무언가 때문에 A의 그 의심이 뭔가 들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건지 혈액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전자 같은 그런 거가 파악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느 한쪽 집에서 안 맞으니까 누구한테 이제 남편이 질책성으로 이제 확인 들어가겠어요. 부인 너 옛날에 이거 십몇 년 전 일인데 지금 고등학교 애가 뭐가 지금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부인한테 다그쳤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보통은 17년간 그렇게 해서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막장 드라마식으로 가면 부인이 뭐라고 하면 뭐 그때 뭔가가 뭐 결혼 무렵에 옛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막장 스토리로 가야 되는데 부인이 오히려 펄펄 뛰는 거예요. 그 무슨 그런 거기서 펄펄 뛰니까 남편도 황당한 거예요. 이 유전 이런 생물학적으로는 아님이 나타났는데 뭔가 때문에 그 부인을 다그치면 보통은 이제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한다든지 부인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부인이 이게 오히려 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보통 같으면 이제 부인의 어떤 막장 드라마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추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설정한 건데 실제 상황이 나왔더라고. 그 태어났을 때 출생할 때 그 마침 그날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애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애가 바뀌어서 서로 17년간 각자 바뀐 채 살아간 거예요. 애가. 그래서 한쪽 집은 그나마 또 부잣집이에요. 한쪽 집은 또 좀 되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면 17년 만에 너 고등학생인데 감수성도 예민한데 너 갑자기 부모가 이 부모가 아니고 저쪽 부모라고 그러고 그쪽에는 이쪽 부모라고 하고 갑자기 너는 이쪽 집 가서 살으라고 하고 너는 이쪽 집 가서 살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나는 여태 길러주신 17년 부모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겠어. 사람 핏줄이 또 그래도 그 진짜 친부모의 뭐 핏줄이 뭐 그 용어 있잖아. 뭐 땡긴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땡긴다.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 옛날 부모가 더 몰라 아무리 17년간 키워준 사람을 쫓아야겠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마음이지 그 심정적인 마음은 그래도 부모 쪽 원래 부모 쪽으로 택해지지 않겠어? 그런데 한쪽은 또 부자고 한쪽은 가난하니 이거 갑자기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나마 가난한 쪽에서 부자 가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하는 그래도 조금 그 와중에는 해피하지. 근데 와중에 이거 갑자기 못 사는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거야. 하여튼 그런 상황을 설정한 거야. 그래서 이쪽 가족 등은 이게 무슨 보상받아서 봐봐. 이 17년 만에 각각 우리 집으로 가라는 거는 이게 그렇게 뭐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냥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냥 살겠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되게 불행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 결국은 손해배상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지. 의자료밖에 그게. 그러니까 병원 측을 상대로 의자료, 손해배상 청구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병원이 뭐라고 방어를 펼치는 거야. 병원이. 소멸시효 항변을 펼치는 거야. 소멸시효 항변을. 민법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뭐야? 있은 때부터 10년,
안 때부터 3년 뭐 이런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이게 안 때부터는 지금 뭐 한 2달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알게 된 건 3년이 안 됐다고 쳐도 열 몇 살짜리들이니까 그 바뀐 불법 행위가 있었던 잘못한 일이 있었던 때부터는 10년이 흐른 거야. 그러니까 병원 측이 그 간호사나 뭐 하여튼 병원 측이 소멸시효 항변을 해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그런 방어가 안 나왔으면 모를까. 나왔고 소멸시효가 따져보니까 있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은 때부터 불법 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흐른 거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원고 청구를 다른 더 뭐 없으면 기각을 시킬 수밖에 없어. 기각을. 그러면 이게 판결이 이건 일도 양단적이라는 거야. 판결은. 근데 여러분이 판단자면 좀 허무하잖아 이것이. 갑자기 소멸시효로서 이게 물론 이제 소멸시효가 그럴 때 뭐 또 피고 측에서는 시효를 주장하지만 원고 측은 시효 자체를 지금 규정상은 10년이 지났다 운운하겠지만 만약 원고 입장의 변호사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막 주장해야겠어. 그런 시효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싸움 난 거 한 번쯤 판례 본 거 없어? 만약 원고 측에서 시효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펼쳐. 보통 소송에서. 그런 시효 주장을 하는 거는 병원을 나무라는 투로 잘못해놓고 시효 뻔뻔하게 주장한다라는 것에 우리 어떤 법률 용어로 뭐야? 신의 측에 의배된다. 그런 얘기를 원고 측은 펼 수 있는데 이런 건이 신의 측에 의해서 시효 항변을 할 수 없는 건으로 퍼펙트하게 구성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뭐 원고 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하여튼 이 판결 절차는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뭐야? 일도 양단이라는 거지. all or nothing이야, all or nothing. 뭐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금액적으로 뭐 1억 원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됐다. 그런 의미의 일부 뭐 인정됐다. 그게 아니라 그거이면 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는 의미의 all or nothing인데 이게 조정 절차로 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일이고 지금 17년 흐른 일이니까 그렇게 뭐 악착같이 뭐 손해를 다 뭐 계산이 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어떤 중간 어떤 중재랄까 그 조정이랄까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볼 때 이게 이리저리 다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낫겠다, 보상해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판결 절차에서는 일도 양단적인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지. 시효 주장하니까 시효 반만 주장하라 뭐 그래서 뭐 한 원래 주장하는 게 뭐 1억 원인데 반만 시효 해서 한 5천만 원만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법률적인 판결 절차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소멸시효의 요건에 맞으면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것의 결과인 소멸시효가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소멸한 거지. 청구권이 소멸한 거지. 그렇게밖에 판결 절차는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조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의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판결 절차를 이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판결 절차에서 열심히 싸워서 막 하는 게 당사자한테 보수를 받는 데 대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 뭔가 화해나 조정 이런 걸 끝나면 변호사가 좀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당사자로부터 이 보수를 받는 저항감을 받게 돼. 특히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소송 판결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식으로 판결 절차를 진행하다가 화해시키기도 하는데 이 판단자,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분쟁에 어울리는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조정이나 화해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한편 어떤 자기의 평가, 성과에 있어서 이 법원의 분위기가 어떤 때는 화해 조정 같은 미국식에서는 그게 대단히 이제 많이 쓰이는 이런 제도이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줘라 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 성과나 이런 데서 화해율 같은 거를 많이 따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할 수 없이 화해를 많이 해서 자기가 성과에 있어서 업적에 있어서
그 충족을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편 판결문을 쓰는 건 상당히 어려워. 당사자의 주장을 다 따져주면서 가타부타 따지면서 써야 되는데, 조정이나 화해는 그 과정 생략돼서 대충 3천만 원에 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판결문을 쓰는 노력이 조금 거의 줄어드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화해나 조정을 시키려는 경향도 감히 내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해, 보통. 그러니까 어떤 성과주의 내지는 자기가 판결문 쓰는 것에 대해서 막 당사자 주장이 자기 스스로도 막 진짜 자신이 좀 없다든지 막 판단이 엉킨다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라는 말, 판단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그 사건이 그만큼 양쪽의 주장에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붙이는, 조정이나 화해를 가는 이런 필요성이 있긴 한데,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판결문 쓰기 어려워서 한다라는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을 뭐 간간히 불만 어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나 중재 쪽으로, 조정이나 화해 쪽으로 자꾸 몰아간다라고 해서 당사자 측에서 불만이 있어. 한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내가 계속 몰아붙여서 100%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자꾸 판사가 이거 얼마 깎아주라는 식으로 화해하라, 조정하라, 조정안을 그렇게 내고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잘못하다 그러면 한 푼도 줄 수 없는 기각을 시키겠다는 식의 막 압박을 가하는 거야. 그럼 당사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 버텼다가는 잘못하다 지금 한 70% 받는 식으로 한 30% 양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하다 끝끝내 가서 너 한 푼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막 자꾸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마지못해서 자기는 화해나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의 불만도 많아. 한편 변호사가 중간에 화해 조정을 좀 방해한다라는 또 느낌도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는 정식 판결 절차로 몰아붙여서 뭔가 열심히 한 듯하고 해서 보수를 나름대로 받을 생각이 있는데, 뭔가 화해하고 그다음에 화해하고 손은 뭐 취하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끝난다든지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변호사가 무슨 법리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뭔가 이게 획득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여러분이 그런 용어 같은 거 쓰는데 그냥 자연뽕으로 결론이 얻어지는 그런 느낌을 당사자가 갖게 되는 거야. 그 마치 막 몰아붙여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그건 가만히만 있었어도 되지 괜히 변호사가 이런 생각을 또 당사자가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자기 정당한 보수를 받는데 약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화해나 이렇게 끝나는 게 달갑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해의 대립이 있어서 우리는 이왕 싸울 바에 판결로, 그다음 판결로 가서도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끝내 대법원까지 가는 3심제 싸움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어. 그렇지만 그 조정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제도나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상당히 비용적으로도 줄이고 시간적으로도 줄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떤 당사자로부터 보수받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왕 수임한 거 소송으로 결론을 내려는 이런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 명령은 교재에 보면 순서도 그림을 다 그려놨으니까 보면 되는데, 이건 온라인으로도 요새 신청하면 돼요. 전자독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냥 신청하면 원래 판결 절차는 이 소장 등이 제출되면 변론을 여는 건데, 이 변론이 없이, 즉 반대 당사자, 소송으로 치면 피고,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법원이 쌍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 지급 명령은 이 신청대로 그닥
채무자한테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판결 결정 명령할 때 결정의 성질을 갖는 그런 지급을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면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피신청인은 이 일을 2주 이내에 하면 돼요. 2주 이내 이 일을 하면 이제 이 절차는 무의로 끝났으니까 소송 절차로 가고 싶으면 이게 소제기한 것처럼 이제 의제돼서 어떤 시효 중단 같은 효과는 애초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대로 처리해주는 장점은 있는데 한편 채무자의 다툼의 과정에서 비춰서 이의가 있으리라고 이미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게 간이 신속한 절차임에도 굳이 이 절차를 밟고 나서 이의가 나올 게 뻔하다면 괜히 이 절차 밟은 꼴이 되는 그 부분의 어떤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리라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이걸로 몰아붙이는 게 이거는 한 2주간 이의를 기다려 보면 되니까 한 1개월 정도면 가타부타 결론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의가 나올 게 뻔하다면 이의가 나와서 결국 소송을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니까 애초부터 그냥 소장을 소송으로 내는 것이 나름대로 더 효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채무자가 다툼의 상대방이 이 일을 하리라고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하에 이 절차를 이용해서 승부를 빨리 내려서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2주간의 이의가 없으면 이 지급 명령이 확정이 돼서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집행 권한. 집행 권한이라는 말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된다. 우리가 어떤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 지금 대표적인 게 판결 절차잖아요. 판결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 이 원고 측은 권리를 주장하고 예컨대 채무자는 결국은 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 권리 의무를 판결 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 이 권리 의무를 그래서 확정해 주는 것이 되고 이 확정된 내용대로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당사자의 분쟁을 법원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주는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그 단계에서 피고가 원고한테 확정된 내용대로 1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 건데 확정은 됐음에도 피고가 1억 원을 순수히 안 준다면 할 수 없이 원고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니까 우리의 헌법 질서 하에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보장되는 이런 질서 하에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이것을 처리하려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확실한 그런 사유재산적인 질서를 깰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떤 공권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권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확정된 판결이 돼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 용어로는 채무명의라고 부르는데 집행 권한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고의 재산을 우리가 뭐 여러분이 일반 용어로 뭐 차압 붙여서 일본 용어인데 뭐 경매한다 뭐 이런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게 경매 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집행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 재산을 임의로 그렇게 막 하려면 강제 임의라는 말은 뒤집어서 여기서는 강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막 하려면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확정된 판결인데 그 확정된 판결을 얻기까지는 1심, 경우에 따라서는 2심, 3심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변론을 여니까 6개월, 7개월, 1년씩 걸리고 2심, 3심도 걸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간이 신속한 즉 그쪽에 지급 명령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액적인 제한은 소액 사건과 달리 없는데 금전 기타 대체물은 소액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는데 부동산 인도 청구 이런 것은 안 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의 청구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급 명령을 법원이 발령해서 상대방한테 송달돼서 2주일간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지급 명령을 갖고 그답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집행권원이 된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빨리 얻을 수 있는 이 루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채무자가 이 일을 하리라고 보인다면 굳이 이 절차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이 이러한 지급명령 이외에 법원, 지급명령도 어찌됐건 변론을 열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이 어떤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은 뭐 판결과 같은 엄격한 변론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등장하는데 법원도 등장하지 아니한 채 집행 권한을 만들어서 강제 집행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미리 돈 빌려주고 돈 받는 입장에서 나중에 네가 안 갚으면 변제기에 안 갚으면 너 강제 집행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인을 시켜서 공증을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증서 작성이라고 해서 공증사무소 가서 그러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문서를 공증인이 작성해서 문서로 만들어주면 그것을 공정증서라고 해서 조문상의 용어는 아닌데 집행증서라는 용어를 써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증서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돈 빌려줄 때 미리 채무자가 변제기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을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문서로 그답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어떤 절차적인 관여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인이라는 완벽한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적인 기관도 아니고 공증의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완벽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공무원의 국가기관급인 그런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의 즉 지금 우리가 공증인이 될 수 있는 건 변호사 자격자 이외에는 없어요. 따로 공증인 시험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공증인이 되는 거고 더더욱 여러분이 보면 변호사 사무실이 공증사무소도 같이 하는 거의 경우만 지금 보게 되는데 실제는 공증 업무만 전업으로 하는 공증인 물론 변호사 자격자여야 되는데 변호 업무를 안 하고 공증인만 하는 전업 공증인이 한 3, 40명 있어요. 있긴. 정원은 한 8, 90명 정도까지 정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증 업무만 그 변호 업무랑 같이 하는 법무법인에 가서 보면 빨간색 뭐 공증 이렇게 간판 비슷하게 있는 건 대부분 이 시내에 있는 거는 법인이 공증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인가를 받아서 공증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순수하게 변호사 업무를 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공증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전국에 한 3, 40명은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는 여러분이 보기 힘들어요. 그것은 전업 공증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 시내에 있는 건 인가공증이라 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아예 공증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공증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공정증서가 그 공증인이 작성해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라는 취지. 그래서 여러분이 민사도법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강제집행 수락하는 그 문구에 따른 공증행위가 소송행위냐 사법행위냐의 논란이 있고, 그래서 소송행위에 있어서 이제 대리권과 관련해서 무건대리 등의 그런 적용이 있다 없다의 그런 어떤 논쟁이 있는 그 영역에서 판례가 말하고 있는 공증행위는 소송행위로서 무건대리 등에 따른 표현대리의 적용이 있냐 없냐의 싸움에서 민법처럼 그러는 것은 아니다. 무건대리, 표현대리 그 부분에서 소송행위에, 저번 때 우리가 소송행위, 사법행위 배웠죠. 그랬을 때 소송행위에는 사법법규의 그런 원리나 규제가 그대로 와서 쓰일 수 있겠는가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무건대리, 표현대리 이런 논란에 있어서, 그러면 표현대리 등의 적용이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겠는가, 소송행위에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겠는가, 그런 논란으로 와요. 사법행위라면 표현법리가 있죠. 민법에 125조의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 129조의 표현대리 등등이 있는데 소송행위에서도 그런 표현법리를 인정할 건가? 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무건대리이지만 표현대리로서 뭐 그런 주장을 소송행위 부분서 주장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소송행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판례가 부정한다, 표현법리의 적용을 부정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실제 예가 그 공증행위가 실제 예예요. 그래서 공증사무소 가서 촉탁을 해서 그런 공증을 받는 데 대해서 이제 무건대리적인 상황에서 표현법리적인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 싸움에서 판례가 소송행위에는 표현법리의 적용이 없다라고 했던, 그게 여러분이 공부를 한 사람은 그 판례까지 봤다면 그게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공증이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다시 여기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 그때 공증받은 문서를 집행증서라고 불러서 이 집행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변제기 이후에 갚지 아니하였을 때, 그게 차용증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차용증을 받아놨어도 그건 증거로서 써서 자기가 판결을 통해서 판결문으로 갚을 의무가 필요가 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통해서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지, 차용증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용증적인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지금 집행권원으로서 확정된 판결에 대칭돼서 우리가 집행증서가 그러한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증서가 집행권원이 돼서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절차로 우리가 벌려야 돼요. 그래서 집행증서 등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을 하겠다고 집행문을 부여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개시해서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매, 부동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를 하는 거고, 채무자의 재산 중에 어떤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 쓰는데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자기 집행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에 대한 이제 내용을 추가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우는 게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이 있으니까 추가로 배울 건데, 실제 시험은 민사법이라고 해서 이런 집행법적인 지식도 여러분이 아직 모의 시험이나 본격적인 시험은 접해보지 않았으려 보이는데, 기존 사법시험과 달리 이
이쪽 로스쿨 시험에서는 그런 게 과감하게 막 질문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되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다음 단계의 집행법상 등장하는 그런 단계에 처음 시작하는 집행권원이라는 그 용어를 지금 설명하면서 집행권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루트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증을 받아서 집행증서를 작성해서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지금 3-1의 소재기 방식에서의 설명이네요. 그다음에 3-2 설명이었고요. 한편 3-3 보전 절차는 뭐냐?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그때쯤 가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재산을 갖다가 뭐 의도적이든 또는 우연이든 다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싸운 내용은 결국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승소해서 그것에 따른 내용에 따른 받아내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소송을 내면서 아까 말했듯이 강제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럼 소를 낸다든지 하는 단계에서는 누구 말이 옳은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만 피고의 반박을 듣고서 결론을 법원이 내려주면서 1, 2년이 흘러갈 텐데 그 사이에 설사 내 말이 맞더라도 나중에 그 결론이 내려진 내용대로 가서 받아오려고 할 때 재산이 없게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확보해 두려고 걸어두는 것을 보전 절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 뉘앙스 알겠죠? 보전한다, 보전 절차. 그러니까 원래 집행은 확정된 판결, 아까 말한 우리가 집행 권원으로서 결론이 내려서 내가 남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확정된 때까지 1, 2년이 걸릴 때까지 자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 재산이 다 흩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내 말을 전제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이른 전제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지금 단계에서 묶어둘 수 있도록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날아가서 어디로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채무자가 자기 재산 처리하는 거는 설사 나한테 소송을 당하고 있더라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원래 원리죠. 원칙이죠. 그런데 내 말이 나중에 1, 2년 뒤에 가서 맞게 되면 그때 그 재산이 온전히 없으면 나는 중간에 붕 뜨니까 그 재산을 처리 못하도록 지금 묶어두고 싶다. 근데 그럼 묶기 위해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남의 재산 괜히 내가 지금 처분 못하게 묶어두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어떤 채권자의 보호와 채무자의 보호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채무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채무자에게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해서 이런 좀 이따 나오는 보존 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데 가압류가 남용된다라는 표현도 막 교과서에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사실은 갚아서 돈 줄 거 없는데 하면서 그런 싸움의 와중에 나한테 내 재산에 딱 가압류 걸면 내가 이 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 곤혹스럽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채권자의 그런 이익과 채무자의 그런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점을 잡을 건가에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하여튼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 주장이 판결로서 1, 2년 걸리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재산이 없게 되면 날아가 버리면 나는 곤혹스러워지니까 지금 단계에서 채무자의 그 재산을 묶어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완벽한 의미의 압류는 아니고 아직 내가 말한 게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내 주장이 정답이라는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임시라는 의미에서 가짜를 붙여서 가압류를 걸어둔다. 그게 보전 처분, 보전 절차예요. 가압류 말고 가처분은 뭐냐면 압류는 단순히 묶어두는 거고 가처분은 매매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 같은 것을.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라는 개념이 보전 처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법은 아까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집행을 다루는 그 파트고, 이 보전처분은 그 강제집행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강제집행과 함께 민사집행법에서 같이 규율하고 있고, 과목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보전 절차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3-5 독촉 절차 설명했고, 3-6 소액사건 심판 절차 설명했고, 3-7 ADR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3-10 중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3-11은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서 비용이 드니까 그런 소송 비용에 대해서 소송구조제도가 있어가지고 승소할 가망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패소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적극적으로 이길 거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비용을 좀 먼저 어느 구조를 해주는데, 완전히 뭐 돈으로 완전히 준다 의미가 아니라 지급을, 그런 소송 비용을 내는 것을 갖다가 유예해주고, 나중에 이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나중에 패소자한테 이렇게 뺏어오는 이런 시스템에,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뭐 이 사람한테 돈을 대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을 잠시 법원이 유예해주는, 그래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송구조제도가 있는데, 이런 소송구조와 함께 바깥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법률구조공단이 또 하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네요. 이런 법원 내의 민사소송법의 제도로서 소송구조와 법원 바깥의 법률구조공단. 물론 법률구조공단은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법률구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민사사건에서는 이 법원에서 민사소송 절차로서의 소송구조와 외부 기관,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에서 지휘하는 기관인데, 아마 거기 법률구조공단에는 변호사가 8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법률구조공단을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와서 한 2-3년 일하면 검사로 갈 수 있게 하는 메리트도 추구해가지고 조금 유인을 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유인 없어도 보수나 신분이나 여러 가지가 뭐 상황이 힘드니까 법률구조공단 지원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또 이 사법시험을 여러 번 경험했던 실력이 아주 좋은 이런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고시,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시 뭐죠, 장수생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요새 지원을 해서 웬만한 사법시험 2차 경험이 막 4번 정도 있는 거는 평균이고, 다만 그래서 나이가 한 30, 신입사원 치고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 34살 정도 되는, 무진장 들어가기 힘든, 이런 변호사로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제는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뭐 지금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인기가 막 그 전체적인 지금 법률 시장이랄까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옛날에 유인책도 좀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렇지 않다, 뭐 그 아니더라도 뭐 너무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런 기관을 했는데, 하여튼 다만 근데 또 당사자들은 그런 구조기관이 국가가 서포팅 해주면서 있는데, 뭔가 가서 상담받았더니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뭐 그렇다, 또 당사자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불만, 성의 없게 형식적으로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꼭 그 사람들이 사명감 갖고 하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군대 안 간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그쪽에 배치되는 사람도 한 1년에 공익법무관이 5명 정도 배치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외부에서의 법률구조 기관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거 말고 왜 가정사건은 그 가정법률 상담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정식의 뭐 국가기관은 아니고 뭐 그런 국가의 보조는 받는데 있는데, 하여튼 지금 소송 절차 속에서 규율되어 있는 소송구조제도는 그 요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며, 그다음에 일정한 이제
경제적 자력을 보겠죠. 누구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신문기사 가끔가다 여기 신문기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주 비슷하게 처리한 기사를 혹시 읽어보는지 모르지만 황당한 거 비슷한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에 나게 하려고 그런 황당한 기사 같은 걸 써주는데 요 기사도 황당하죠. 자기 소송 비용 못 내게 낼 정도 없이 경제로 힘들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무진장 돈 많았던 사람인데 그 많았던 돈이 어떻게 다 어디로 갔나? 한보의 정태수 회장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쫄딱 망하고 돈 없다고 나 소송 구조해달라고 했다 뭐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 보면 여기에 되게 황당한 사건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 황당한 사건 가까다 보면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를 첩부해야 되는데 인지 첩부 안 하면 결국 소장이 각하된다 이런 얘기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서 더 황당한 게 자기가 임의로 어디 국제적으로 무슨 도자기 같은 거 문화재 감정하는 어떤 유명한 기관이 뭐 크리스트 뭔가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슨 도자기 같은 거 보내놓고 감정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이거 그런 급도 안 된다고 감정 못하겠다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돌려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깨졌다고 소송을 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뭐 1조 얼마나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소송을 내는데 1조 얼마치 인지 붙이려면 얼마나 그 황당한 자기가 물론 자기는 황당하지 않겠지. 자기는 진지했겠지만 내가 볼 때 황당한 얘기인데 그걸 내서 그 사람이 또 허탈해. 그래놓고 일부 청구로 10원만 청구한대. 10원인가 100원인가 어디 봐봐 있어 그 사건. 황당해. 어딘가 앞에 있어 그 소장 허버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피해액은 막 1조인가 얼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실제 소송은 처음에 100원인가 얼마로 냈어. 그러다가 1조 얼마로 청구를 확장을 하니까 법원이 1조 얼마로 확장을 하면 인지 더 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소장 각하당한 사례 어딘가 있어 봐봐. 황당한 사례야 황당한 사례. 근데 여기는 요 한보그룹 회장이 뭔가 소송을 그 추후에 뒤처리를 위해서 내면서 돈 없다고 하는데 돈 없다고 소송구조 신청한 거와 전 모 대통령이 통장에 뭐 30몇만 원인가 300 얼마밖에 없다는 거와 이런 황당한 사건. 질문 없어요? 수고했어요.